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영상은 지금 그 EBS에서 특집 다큐로 10부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독서 관련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뭐 워낙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밤새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5부까지 진행됐고요. 책맹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독서학원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자체가 아이들이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간 성인 기준으로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거의 뭐 47.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1년 동안 책을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맹이라는 건 문맹과는 좀 다릅니다.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굳이 읽지 않는 사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독서 재난의 시대다.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독서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한국이 굉장히 급격하다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왜 읽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난독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톰 크루즈가 난독증이었나요? 그러니까 유명 여배우들 아니, 유명 배우들 중에도 보면 난독증이 있어서 대사를 읽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을 때나 난독증을 접했지. 우리 애가 책을 잘 안 읽지 난독증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맹률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한글은 사실 가독성이 좋죠. 아이들이 한글을 떼기가 쉽고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뭐 어휘의 뜻을 모르더라도 일단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 비율이 거의 20%에 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느냐,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읽기라는 과정 자체가 뭐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고차원적인 사고작용으로서의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 그 홍보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일부에서는 읽기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뇌과학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의 요소들이 과학적인 인지 요소들의 종합체로서 복합적인 사고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읽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상에서 뭐 읽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를 될 수 있겠지만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가지 이론을 소개를 해보자면 리딩 로프라는 걸 가져와요. 로프니까 밧줄이잖아요. 네, 8개의 밧줄이 얽혀서 읽기가 종합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자를 해독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소리값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 1, 2, 3에서는 굉장히 다른 문자에 비해서 탁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4~5살만 돼도 한글을 다 떼고 글을 읽잖아요. 뭐 문맹률이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언어를 직접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문해력 하면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어휘력. 언어가 걸리는 거죠.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일 많이 저희가 체감하는 거죠. 그리고 배경 지식, 그리고 언어 구조. 그러니까 영어와 뭐 한국식의 문장 구조도 다르고 표현을 하는 방식도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문해 지식. 그러니까 단순히 어휘가 걸려서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에서 글의 흐름 자체를 연결해서 읽어낼 수 있는 구조적인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언어적인 추론 능력과 결합이 되는데 언어적 추론 능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행간을 읽는 능력. 글의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행과 행 사이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나 혹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오탈자가 있어도 저희는 스스로 교정을 해서 보죠. 뭐 이런 부분은 상호 보완적인 능력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 6, 7, 8은 연계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밧줄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의 난독 증세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보면 이 8가지 요소를 압도하는 매체의 홍수를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음
영상, 그 실험이 하나 나와요, 영상에서. 그래서 장지호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되게 척박한 땅에서 한 노인이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옥토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내용이고요. 어머님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의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두고 한 그룹은 소설로 그 책을 읽게 하고 6학년의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설을 읽게 하고 한 그룹은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여주고 나서 후에 이제 한 장면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책을, 그 30년 동안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가 옥토로 바뀌면서 물이 생겨나고 샘물이 생겨나고 강이 생겨나고 그리고 뭐 나무들이 생겨나고 해서 생태계가 구성되고 풍요로운 땅이 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읽어주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실험 대조군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본 아이들은 모방을 합니다. 영상은 굉장히 쉽고 선명하게 정보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쉽고 선명한 하나의 정보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샘을 그리는데 샘에 수도꼭지가 있게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다 수도꼭지를 그려요, 아이들이. 근데 두 번째 소설을 읽고 나서 그리는 아이들은 샘으로, 웅덩이로 그리는 아이도 있고, 강으로 그리는 애들도 있고, 강도 큰 한 줄기를 그리는 애들이 있고, 실개천을 여러 개를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이 자극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워낙 요즘에 문화 예술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문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꿈꾸는 아이는 뭐 봉준호가 됐든 김은숙이나 김은희가 됐든 스스로 콘텐츠를 상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였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매체 자료들이 손쉽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을 좀먹을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이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이제 뭐 어차피 문화예술계로 예를 들었으니까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도 외국 영화들을 보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종 나오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히트를 치는 영화들이나 조금 유의미한 평가를 받는 영화들 중에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보다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웹툰 자체도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활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각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의 2부를 넘어가 보면 우리가 왜 책 읽기를 싫어하는지 인생의 독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애들은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이 아니면 유아기 시절에 아이들 한갈 뜨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이 책 같이 많이 읽어주셨죠. 그리고 애들이 책 읽을 때 네가 읽고 싶은 거 읽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이라고 많이 여기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초등학교 5학년이 싫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은 본격적인 학습이 심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권장도서, 무슨 특목고, 무슨 서울대 권장도서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읽으면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볼 수 있어.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는데 도움돼. 그러니까 이런 학습적 강박이 오히려 책에 대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 때문 아이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논술학원 보내시면 이게 영상에서도 사실 대치동 논술학원에 독서 논술에 다녔던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강제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 근데 성인이 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읽게 되더라. 그래도 읽긴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가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 쭉 하락세죠. 아이들이 그 독서가 쭉 하락세인데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장 도서를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부모님은 그 책을 읽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총균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중3 애들이 지난달에 총균세를 했는데
총균세는 사실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애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총균세 읽으면 5만 원 준다고 했어요. 1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이게 동기부여를 많이 하시죠. 아버님도 사실 그 책을 끝까지 읽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성인이 됐을 때 독서를 많이 읽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노년 문화도 이야기합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노년 세대의 독서 경험은 유년 시절의 독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국의 독서에서 독서를 강박적으로 이야기하고 책을 읽으면 좋아. 책을 읽으면 자기 개발이 돼. 성인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암묵적인 사고가 한국의 그 특유의 효율성과 결합이 돼서 유사 독서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니 뭐 새로 나온 신간 도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면 안 읽고도 그 책 읽은 척하기. 10분 써머리, 5분 써머리. 이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이런 발췌독이나 요약 독서식의 유사 독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책을 도구로, 독서 자체를 성공이나 스펙을 위한 도구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학습 과정과 똑같이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가 수학의 정석을 보겠습니까? 전공자가 아니라면.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책을 수학의 정석화해서 졸업하고 나면 덮어버리고 보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독서를 즐기지 못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의 전 연령대에 확대되고 있다. 그게 책맹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은 이제 대안을 이야기해 보자면 뭐 결국은 놀이로 돌아가자는 거죠. 어린 시절의 독서 기념은 뭐 호모로 됐으니까 독서가 놀이였던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 자율적이고 즐길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좀 되찾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면 아까 그 독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영국에서의 그 아동 독서율의 하락에 대해서, 문해력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또 영국 사람들이 병적으로 또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프리미어 리그 소식에 관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역사, 감독의 인터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저희 많이 쓰죠. 영어 공부할 때 내가 좋아하는 해리포터로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EPL 중계로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사실 독서도 유년 시절의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 아이들 뭐 학원 보내시니까 책 어떻게 구해주세요? 점심시간에 근처 도서관 가서 어머님들이 막 뛰어가서 빌려다 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에서 뭐 알라딘이나 교보문고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저도 어, 거의 인터넷으로 삽니다. 거의 인터넷으로 사고 뭐 급하면 뭐 전자도서도 사고. 근데 그러다 가끔 서점 가면 이런 책이 있었어?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러니까 시장 보실 때 요즘에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저도 모든 장을 다 온라인으로 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나왔을 때 선택지에서는 제가 고른다고 골라요. 고르고 골라서 과일이 왔을 때 썩 만족스러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제대로 되는 시장에 가면 요즘에 이게 시즌이지? 야,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터넷만으로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도서관에서 이미 딱 정해진 책 골라오는 거 말고 가서 오픈된 상태에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 책 하나에 니들이 읽고 싶은 책 두 권만 빌려와. 니들이 읽고 싶은 책 두 권만 사줄게. 이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개인적 흥미를 유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뭐 독고송, 화면 예쁜 거, 이게 표지 예쁜 거, 뭐 이런 거 빌려옵니다. 뭐 어머님들이 딱 표정이 미간에 딱 주름이 생기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학습적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한번 참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 사실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그치,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유지하고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저는 중학생 선생님이니까 뭐 사회적이고 학습적인 요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면접을 대비하려도 면접관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될 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뭔가 고전이나 한국 사회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화두를 꺼낼 수 있는 지식적인 책들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독서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와 사회적이고 학습적인 욕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연결시키고 균형을 잡게 하느냐, 이게 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에서 뭐 독서학원에서 열심히 읽었는데 성인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체감적으로 이 독서 수업이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는 경우도 종종 목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아이들하고 책하고 대화가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지식을 강박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고 토론하다가 아이들하고 왜 못 알아먹어?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아,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않냐?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아이들이 그게 학원이든 학교든 도서관이든 집에서 읽었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학원이라는 표면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가 폄하되는 것도 사실은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접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한두 번만 해보면 책을 분명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업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업의 방식은 정해진 답을 묻지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대화를 하고 사고를 열어주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년 시절 이야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제 조카나 친구 딸내미들이 보면 이모하고 이제 동화책을 막 읽어줄 때가 있어요, 놀러 가면. 근데 동화책을 막 읽어주고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데 책 내용하고 좀 다른 거예요. 보면 활자랑 그림을 놓고 책을 못 읽어요. 글자를 못 읽고 자기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등 과정에서는 소설이나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상상해내고 자기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독서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학교에서는 텍스트를 이미 읽을 줄 알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죠. 아, 이게 고등 내신 문제에는 또는 수능 문제에는 어떻게 나올까? 아, 이거를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해설했을까? 다른 비평가들은 어떻게 해설했을까? 그러니까 정답에 많이 집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을 읽는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이 시대 자체가 소설이나 시가 많이 사라진 시대죠. 아까 뭐 영화나 영상을 보면 넷플릭스가 있는데 소설을 꺼내서 읽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같이 읽다 보면 소설이나 시를 아이들이 굉장히 기회를 줬을 때 흡입력 있게 받아들이는 경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에 3년 다닌 친구들한테 제일 기억나는 책, 몇 년 뒤에도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책을 꼽아보라면 뭐 중1 같은 경우에는 변신, 그다음 중2 같은 경우에 아큐정전, 중3 날개, 1984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소설들을 잘 읽어오면 읽기는 어렵죠, 사실.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맨 처음 반응이 선생님 이상해요. 주인공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응들이 처음에 책가방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활자가 아니라 그 인물이랑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는 책들은 아이들이 그 인물이나 그 책을 읽는다라는 활자 자체를 잊어버리고 전달 수단인 매체 자체를 잊어버리고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이상의 날개에 나랑 사는 저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자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책가방 내려놓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한 애들은 그 책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가와 직간접적인 대화를 하고 시간관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시대나 공간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학교에서 읽었든 집에서 읽었든 학원에서 읽었든 아이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경험이 되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 워크북에서 하고 있는 제시문 몇 개를 좀 발췌해 봤어요.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요거는 제가 이번 주 수업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수업했던 중학교 1학년 워크북이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통합사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경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후루룩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제시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제시문이 한 4개 있고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저 도시의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유혹했다라는 죄목으로 재판에 기소되었고 배심원들에 의해서 500명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1차, 2차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 그 1차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2차에서 이제 처벌을 결정을 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럼 철학하는 삶을 그만두어라. 아테네에 살고 싶으면 아니면 아테네를 떠나라. 뭐 이런 선택지를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철학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는 뭐 사고하는 인간다운 삶 자체, 정의로운 삶 자체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형이 나옵니다. 이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재판이 현대의 법제도에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워크북 문제였어요. 근데 제시문 자체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읽을만 한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심원 재판의 어떤 상황이나 그러니까 배심원 재판이 다수결로 이어지고 그 배심원들이 표준화된 지적 능력을 가진 어떤 평균화된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에서의 연결 과정들이 사실 그 아테네의 문화나 그 배경 지식이 없이는 글을 읽어도 잘 안 익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는 이 정도면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독서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간과 행간을 이어주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살을 붙여주면 아이들이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학원은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문학이에요. 지난달에 했던 중2 워크북이고요. 요거는 아까 문해지식 이야기를 했는데 빨간색들 보이세요? 타도, 투신, 목도, 사륙, 선동. 네, 다 한자어입니다. 뭐 성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어는 아닐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주 쓰는 한자어는 아니죠. 이제 이 번역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문학은 번역서들이잖아요. 어머님들 중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이거는 들어본 책인데 동물농장이나 개츠비나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꼭 읽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 빨간색 어휘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의역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구어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나 혹은 문장을 봤을 때 헷갈리거나 자신이 없을 때 사전을 참고하죠. 근데 저희가 사전에 있는 단어대로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역서가 그 번역 문학이 한국 문학보다 훨씬 더 문어적 표현이 많습니다. 안 쓰는 표현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80페이지 내외까지는 소설 단계로 보면 발단이잖아요. 그럼 뭐 발단이니까 배경이나 뭐 인물 소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나 인물이 저희랑 친숙하지 않은 배경이 많아요, 시공간이. 예를 들어서 배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바닷가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혹은 숲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근데 저희랑 있는 나무 종류가 달라요. 나무 종류가 다르고 뭐 배 사꾸라든지 뭐 이런 그 부품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단어들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근데 그걸 사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해놓고 밑에 그냥 저기 주석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어도 읽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경에서 예를 들어 한국의 봄을 얘기한 거면 한국의 뭐 봄이 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흡입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숲이 어떻고 강이 어떤지 미시시피 강이 어떤지는 저희 입장에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전반부 흡입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문장의 특성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파란색을 넣어놨는데 중3 애들이 문법에서 단문, 복문을 배워요. 혼문장, 견문장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 문장은 아이들 보시면 문장이 길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글의 균형이 안 맞는 애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장이 길어요. 심한 애들은 막 300자, 400자가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한테 저희가 이제 꼭 하는 게 한국식 문장으로 써라. 쉽게 써라. 한 문장에 한 문장 하나 생각씩만 써라. 누가 무엇을 하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게 한국 문장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어식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식 문장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문에 복문이 많아요. 관형사, 그러니까 그 관계대명사절이나 전치사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문장에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본 문장이 크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요 두 개 다 동물농장과 개츠비 둘 다 이게 후반부예요. 후반부고 번역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읽히는데 저게 아까 말씀드린 전반부에 인물이나 배경에 대해서 저 중문으로 나온다? 그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다. 이게 제일 심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러시아 문학 같은 거죠.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는 한 100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너무 헷갈리는 게 이름이 너무 많죠. 퍼스트 네임 얘기하고 미들 네임 얘기하고 가끔은 애칭으로 얘기하고 이름이 한 인물의 이름이 막 세네 개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지? 찾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서 같은 경우들은 번역 문학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애가 걸린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넘어가게 돼서 끝까지 가게 되면 아이들이 독서력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100페이지 넘어가면 전개나 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는 속도가 휙휙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학 저희 워크북에서 발췌를 했어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지지난달에 했던 중3 커리큘이었고요. 비문학 아까 수능 문제 얘기하셨지만 독서 영역이 비문학 영역입니다. 이제 비문학 영역에서 사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제시문, 학생들이 제일 오답률이 높은 제시문 중에 하나가 과학 제시문과 경제 제시문이에요. 근데 경제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그 도서에 관련해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 제시문들을 이제 부분 발췌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그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의 제시문은 아닙니다. 근데 딱 봐도 재정정책, 뭐 통화정책, 통화량, 총수요, 뭐 이런 식의 개념어들이 너무 많이 쓰였죠. 개념어들이 많이 쓰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여덟 매듭의 배경 지식. 그래서 비문학은 배경 지식이 중요하구나, 스키마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머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문 한 문단을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단은 하나지만,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락이어도 그 책을 온전하게 읽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배경 지식을 혼자 다 채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원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건 이런 거야. 통화량이 뭐야?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해서 중간 연계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수업에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설 다복입니다. 저희 지금 중3이 소설 다복이 5 하고 있고요. 2학년 애들이 10월 컬이 좀 이따 안내를 드리겠지만 소설 다복이 4에 들어갈 건데요. 근현대 문학입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몇 페이지 안 돼요. 한 2, 3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길어야 5, 60페이지인데 하루 한 편씩 읽으면 우리 아이 독서력이 쑥쑥 늘어날 것 같은데 아이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 다보기 저희 일주에서 지난주에 전쟁 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해와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랑 나상을 했었는데 저 파란색 문장이 들어가 있죠? 네, 파란색 문장을 보시면 저 선임하사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한 문장에 요약이 돼 있어요. 근데 저 한 문장을 문해지식과 배경지식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역사적 배경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시에 일본군에 소집이 돼서 남양전투, 태평양 전투에 끌려가서 군인으로 전쟁을 하다가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2개월을 팔로군, 중국 공산군이에요. 그리고 다시 국부군, 중국에 있는 국민당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시류가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대로 이어 낯선 땅을 돌아다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군인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한 문장을 이해하면 이 소설에 대해서 저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 왜 선임하사를 보고 내가 다시 전향해서 목숨을 이어가는 걸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을 곱씹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혼자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현대 문학은 아까 세계문학처럼 세계문학에서 배경이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전쟁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가난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딴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외로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주면 그 다음에 조문장만 하나만 힌트를 줘도 앞뒤를 아이들이 막 연결시켜 갑니다. 아이들은 언어적 추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끝까지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 문학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혼자 읽기 쉽지 않은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아까 뭐 개츠비랑 비슷해요. 마지막에 한 문장을 곱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984를 읽었어. 그럼 1984를 상징하는 어떤 문장이 있어. 데미안이 있었어. 알은 세 개야. 알을 세 개를 날기 위해서는 세 개를 깨고 나와야 돼. 요 문장 하나를 곱씹어서 애들이 그 독후감에서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천자를 쓸 수 있어요. 80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문장을 곱씹는 과정까지의 독서를 해낼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그 책은 못 읽습니다. 평생 가는 경험이 되고 그렇게 된 친구들은 소설이나 시를 즐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이라도 트여줄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합니다. 책을 골라서 문학이나 비문학. 근데 사실은 이게 권장도서로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인 흥미와 어떤 사회적이고 학습적인 요구들을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도서를 많이 선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비문학과 문학을 적절하게 닮아서 섞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의와 토론. 책을 읽고 와서 그 책에서 주요 장면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곱씹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토의를 하기도 하고 찬반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 그러니까 남의 생각을 곱씹어서 자기 걸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해내는.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까지만 끝나버리면 모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책맹시대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월 달에 진행할 프로그램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10월 달 죄송합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중1은 저희 고전문학합니다. 어머님들이 제목만 보시면, 심청전? 춘향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금오신화는 고등에 실려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이야기를 하고 5편의 단편 소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휴머니스트랑 나란말, 그러니까 원래 나란말에 있던 게 휴머니스트로 판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고전 읽기 시리즈를 저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데 이게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고 조선시대나 이런 식으로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다르죠. 시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어려운 책들은 아이들에겐 진짜 외계어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금옷이나 다른 번역본들은 보통 중학생들이 혼자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맨 끝에 있는 박지원의 그 소설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예문집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번역이 확실히 어려워요. 근데 국어 그 선생님 국어 교사 연합에서 만든 이 국어 시간의 고전 읽기 시리즈가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이 읽기에는. 그래서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예요. 그래서 세조 그 계유정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육신인 김시습이 단종에 대한 의리를 어떤 남녀상열지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판타지고 그냥 작품만 읽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저 책을 읽을 때 좀 더 유의했으면 싶은 문제는 그 김시습이 원래 이제 한시 천재로 유명한데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스토리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5편의 소설 중에 시는 다 스킵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 뛰어넘고 소설 주인공들의 남녀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얘가 귀신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만 중심으로 읽는데, 소설을 저희가 수업에서 읽으면서 시 같은 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같이 곱씹어서 소리내서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중등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부교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고전 문학에 굉장히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음독이나 낭독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확실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말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표기는 조금 다를지라도 말로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강언이 강하거나 중세국어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리내서 읽으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게 이런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도 한시 같은 경우를 같이 그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박시전인데요. 박시전, 임경업전 전부 다 수능 출제된 작품들이죠. 이전 교과 과정에서 가장 많이 중등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 박시년입니다. 그래서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팩션이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허구적 상상이 들어가서 소설로 인한 소설을 통한 대리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성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팩션에 대한 사고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인권에 대해서 현대의 입장에서 소설을 비판적으로 보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시전 외에 그 밑에 있는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경우는 지금 중3 교과서에 다 수록돼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아이들이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읽혀야 됩니다. 애들이 이몽룡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심청전이나 춘향전이 이제 중등교과서에 실려 있는 컨셉은 고전의 재창조입니다. 아까 저희가 문학 예술 분야의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잖아요. 김은숙 작가가 도깨비를 썼다고 해서 도깨비에 나오는 모든 모티브가 하늘 아래에서 자기가 뚝딱 100% 새로 창조해낸 건 아니잖아요. 삼신할머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깨비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옛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니까. 그래서 이 단원 컨셉을 보면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심청전 같은 경우에 심청이가 진짜 효녀냐? 그럼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효를 이룰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흥부전에서 흥부놀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누가 더 자립적이고 어떤 게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하냐, 아니면 흥부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바꾸거나,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이몽룡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사실 춘향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신분상승 욕구가 있었으니까 이몽룡이랑 만났던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변사또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서술입니다. 교과서에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제 원전을 잘 모릅니다. 원전을 잘 몰라서, 어떤 교과서에는 백설공주가 실려 있어요. 백설공주에 대한 흑설공주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백설공주 원전은 안 실려 있습니다. 당연히 애들이 백설공주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반 내신 수업을 하는데 하필 그 반의 모든 구성원이 남학생들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백설공주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전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용어 얘기하는데. 근데 심청전이나 춘향전도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독 수준도 쉽지는 않아요.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리고 마지막 연암 박지원 소설집이 있는데요. 박지원 소설집은 양반전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지금 예전 박시전만큼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고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설들은 거의 고1, 2 수능에서 빈출 제시문이죠. 그래서 박지원 소설집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아이들이 토론하거나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죠. 허생전도 중3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 고전 지금 10월 달에 같이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소설 다보기 들어갑니다. 소설 다보기 4, 5, 6은
시대 순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3편씩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고요. 한 주에 3편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좀 적은데요. 이게 뭐 3편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소설에 따라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작품들을 엮어놨어요. 주제의식도 마찬가지고 같은 작가의 작품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소설에 대해서 그 시대를 좀 이어갈 수 있게 공시적인 상상력을 좀 키울 수 있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일제강점기 순으로 이 4권은 일제강점기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5권 할 거거든요. 5권은 전쟁부터 아까 산업화 시대 그리고 6권은 그 산업화 민주화 시대부터 현대 사회까지 해서 시대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상상력을 같이 좀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주를 보면 현진권의 고향, 떡, 만무방 있고요.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필독으로 보는 작품은 만무방 정도 되는데 고1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진권 고향 같은 경우도 짧아요. 페이지가 굉장히 짧아서 10페이지가 키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현진건 고향 같은 경우는 전문이 고1 교과서에 실리기가 좁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공동체의 붕괴, 일제강점기에 살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랑에 의해 달밤, 복덕방 되어 있는데 이태준 같은 작가의 작품이 2개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좀 공시적으로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근현대 작품을 읽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근데 비슷한 작품을 읽어놓으면 뭐 수능이나 이럴 때 유사한 작품이 나오면 이거 나 아는데 하고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 상상력의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유사 작품들을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차는 술권하는 사회, 그다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날개. 근데 어렵습니다. 4주차 중에 3주차가 제일 어려운데 이제 쉽게 시작해서 한번 텐션을 좀 올렸다가 조금 다시 가라앉는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전해 보면 고전 문학 호흡이 조금 늘어나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중3까지 생각하는 건 고3 교과서에 태평천하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대나 태평천하처럼 거의 장편 근현대 문학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독서력의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로 가기 위해서 구보씨 같은 경우는 거의 중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렵기는 한데 혼자는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고 4주차는 두파산, 논이야기, 미스터방이고요. 최만식 같은 경우에는 중등 교과서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음독과 낭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만식 같은 경우는 김유정 같은 경우는 강원도 사투리, 이문구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사투리, 최만식 같은 경우는 전라도 사투리의 장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눈으로는 못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할 때 장면, 주요 장면들에 대해서 같이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소설에 공감하게 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니, 중3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로 읽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중3은 지금까지 많이 읽었습니다. 네. 분량도 많이 읽었고요. 눈높이도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팩트플리스 바탕으로 해서 도표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과연 사실 충실성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요게 이 작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를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워크북 컨셉이 자료 해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 인구 미래 공존 이상한 정상 가족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 가족 문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사회학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아이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많이 접했었습니다. 근데 그 접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자료나 도표 이들을 가지고 자료 해석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읽고 활용해서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도록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프로그램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어도 사실 같이 읽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 꼭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녹화 마치